자, 실행 가능성을 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럼 왜 외부 세계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레이어드를 기반으로 보면은 외부 세계에 외부 세계는 고점이에요. 리스크 오브 리스크 앤 리워드에서 네가 리스크를 투자하고 얼만큼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느냐. 요거에 관련된 부분인데 리스크를 막아버리면 있잖아요. 리스크를 막아버리면 리워드도 당연히 막히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걸 세대 단위로 차별을 해 놓으면은 리스크 리스크가 막힌 만큼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힌 곳에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규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레거시가 된 곳에는 빨리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항이 없는 곳으로 상쇄가 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쪽 반대쪽에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이걸로 상쇄가 돼요. 저항이 없는 곳으로 피해가도 될까 말까 한데 이걸 내 노력으로 뚫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재능하고도 상관이 없겠지만 내 노력만으로 저걸 뚫고 갈 수 있다는 오만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올인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경영기법의 가장 기본이고 투자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을 해야죠. 뭐? 전체적인 하드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부에서부터 내가 한 단계 위의 레이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클라우드가 주류인지 보안이 지금 주류인지 보안에서 왜 그 레거시만 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을 할 때 그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추가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도 사실 그쪽에 추가 투자가 일어나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실제 매출이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레이어들이 독립적이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GDP가 꺾이면 부동산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꺾이겠죠. 근데 GDP가 안 꺾였다고는 가정하에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이런 행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장기적인 자산 가치 측정을 하는데도 정해져 있습니다. PV는 연구 기업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영속할 거다, 영원히 살아남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C는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총액. 이걸 바꿔 생각하면 우리의 GDP 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봉 같은 거예요. 뭐 매출보다 내 연봉이 100%가 넘어갈 수 없으니까, 팀 매출보다 내 연봉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매출보다 높은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영업이익보다 높은 팀 연봉이 존재할 수 없고 그 팀 연봉보다 높은 내 개인의 연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고점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쪽의 고점 레이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죽은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할 거예요. 거기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괴팍한 취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손실을 나누는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괴팍한 취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R은 할인율인데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경쟁, 뭐 기업의 불안 정도, 이자 비용, 해당 기업에 속해 있는 정부의 안정성, 세금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할인율이란 건 리스크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할인율이 낮게 측정되었으나 그게 나중에 결국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할인율을 리스크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걸 청구서를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걸로 한 가지 의존해보면 언젠가는 그걸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커버해야 되냐? 왜 올인을 하면 안 되냐? 파산하지 않을 정도.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 우리는 이 리스크를 지불한다는 거는 다양한 가능성을 좁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을 좁히는 대신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자유도를 높이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도. 우리가 리치가 되는 게 아니라 웰시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선택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 생존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면 리스크가 올라가겠지만은 그만큼 죽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최소 생존 비용은 올라가겠죠. 즉
잊지 말아야 돼서 이건 현금 비용이 아니라 기회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 대신에 이 가능성을 줄인 대신에 다른 가능성에 초점을 좁혔고 그걸 배제한 다음에 최적화한 거란 겁니다. 여기서 자유도를 무조건 달성해놔야 돼요. 항상 적분이 아니라 미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고점으로 생각하는 C와 그 다음에 할인율로 생각하는 최소 생존 비용,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보았죠? 그 다음 G, 성장률. 이걸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률 이상 G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GDP의 장기 성장률이 1%라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10%, 5%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1%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 부동산도 비슷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꺾여요. 영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특정 수도권 부동산 이런 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다른 곳에서 뺏어오는 거죠. 소멸하는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뺏어오는 거죠. 레거시가 이만큼 줄어든 만큼 클라우드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AI가 늘어난 만큼 AI로 없어지는 직업도 생기겠지만 AI로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뭐 이거는 가능성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동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팀 매출은 국가의 총 매출을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은 팀 매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고점의 기준점으로 생각해서 이 G 역시 당연히 뭐 국가 경제 성장률이 영구적으로 넘어설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만큼 커버할 수 있는 뭐 리스크, 할인율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C가 꺾이게 되면은 이 할인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흑자 사업도 전부 팔거든요. 자식 같은 경우 요즘 일본이 투자가 좀 늘어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식이 그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주가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 이걸 팔게 돼요. 팔게 되니까 사모펀드가 싼 값에 사는 거예요. A에서 사고 같은 사업을 하면 B에서 사서 그걸 합병시켜 가지고 시장에 이제 주도권을 잡는 이런 식으로 요즘 일본의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고. 거기에는 내수가 좀 크고 고립된 경기잖아요. 여러분들의 팀 매출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결국에는 얼만큼 길게 버틸 거냐. 이게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예상할 수 없으니까 얼만큼 길게 버틸 수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대문 안의 부동산을 어떻게든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면 그냥 월세로 계속해서 서울 외곽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노인이 되면 더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이걸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황금기가 이대로 날려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외국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전에도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될 거니까 자 이런 하드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스코죠. 요 당시 시스코 매출을 합리화하려면은 미국 GDP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매출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이 하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이 나오는 거고 그래야 재현성이 있는 거예요. 재현성은 무시하고 소프트 데이터를 중시한 게 IBM입니다. 메인프레임이 있는 우리에겐 신규 클라우드 따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공공 SI를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밀려버렸죠. 그래서 매출이 꺾였습니다. 저는 이 느낌을 보안회사에 자주 받아요.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클라우드가 망했다거나 클라우드가 대세긴 한데 보안이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레거시에 충분히 할 일이 있다. 이거 고점이 막히고 추가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보안 리더급에게 자주 듣습니다. CISO급들은 이제 클라우드를 거의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올해부터는 투자가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거는 쿠버네티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설계와 운영 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인프라 업계, 클라우드 업계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입이 잠시 일할 곳은 되어도 오래 일할 곳으로는 잡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고 취업 이후 커리어 컨설팅까지 제어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이직들은 그 성과의 흔적이고요. IBM조차도 세라가 하는데 우리 개인이 하드 데이터를 무시하고 소프트 데이터로 접근을 하면은 안이해져 버리면은 한 방에 갑니다. 저는 진짜
부자들도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자들이 안 망하는 이유는 최대한 겸손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재무 비율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기준점이 미래세대 초월 차선이라는 미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 분석은 많은 청년층이 노후 빈곤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현재는 뭐 작년부터지만 사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대에 꺾여버리면은 30대에 타기가 더 힘들어지고 40대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스노우볼을 잘 굴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손실을 나누는 단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제약을 기반으로 전략을 만들어낼 겁니다. 첫 번째, 최악을 방지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한다. 뭐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올인할 경우 파산하면 다음이 없습니다. 겸손한 건 자신을 홍보하지 않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홍보하는 태도가 겸손한 겁니다. 겸손의 목적은 최악을 방지하는 안전마진이 더 잘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스크죠. 재현성 있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의 리스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상쇄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뚫고 갈 수 있겠다? 상쇄가 없는 곳으로 가도 힘든데 이걸 뚫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진입장벽이 더 낫습니다. 왜? 경쟁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아이돌이 되어서 한국에서 뜨겠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고령층이 많은 실버 계층 공영으로 찾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를 해야죠. 장소를 옮기거나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역시 겸손입니다. 하드 데이터를 보지 않는 건 기본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70대가 20대보다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살지 150년 살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들은 그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은 정말 장기적으로 봐도 최대 정치 계층 캐스팅 보트가 베이비 붐으로 계속 고정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질 리스크는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질 리스크는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베이비 부머의 윗세대들, 즉 65세 이상 한국 광복 전쟁 세대들은 인생이 빈곤과 자살로 끝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 반쯤 부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결혼을 제일 많이 하고 자식을 낳았을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 자살률과 빈곤이 왜 나왔을까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좀 슬픈 게 20대일 때 부모님들이 죽은 나이는 60대 초중반이에요.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늘어봐야 7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70세까지만 살겠지. 그럼 이때도 30세 때 20년간 자녀 키웠거든요. 키우고 내가 50대 중반 정도 되고 뭐 50대 정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집도 어느 정도 다 갚았고 그래가지고 10년 정도 쉬면서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나는 자식을 부양했는데 뭐 자식이 여기에 좀 독립이 느리면 자식이 잠깐 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죽을 준비하면서 60세 정도 되면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10년 정도 이제 쉬면서 이제 인생의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휴식으로 종결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자식에게 노후 죽기 직전에 좀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이 산 집을 물려주는 요런 거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자식과 부모를 같이 봉양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당연했어요. 근데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를 봉양했는데 자식이 20대가 아니라 30세까지 캥거루족으로 버텨요. 지금 선진국 어디든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북유럽이나 이런 거는 20대부터 독립을 합니다. 15살 때 성인식 하고 거기에 대학 등록금이 들어갑니다. IMF를 견디고 서브프라임 견디고 이제 빈곤과 목멸만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모은 더 쓰면서 죽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80년을 살지 몰라요. 80년을 살지 몰랐어요. 예상했던 기간이 20년이 넘은 거예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지옥이 돼요. 그래서 노후 빈곤이 적은 국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5살에 성인식하고 20살 때 독립시킨다고. 그리고 20년 정도 여러분들 솔로로 한번 살아보면은 대충 아는데 20년 정도 하면 최저임금을 받아도 나름 자유롭게 삽니다. 나름. 경제적 안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해서 그 20년이란 기간의 경제적 안정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가려진 현실은 노후 빈곤이 재앙으로 온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전형적인 가정사의 모습으로 망가진 세대예요. 가족이랑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고졸학생들 보면 고졸학생들 중에 집이 돈이 많아서 고졸학생이 된 경우가 없어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고졸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랑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각자 돈 벌면 어느 정도 안정화해서 살아요. 한 20년 지나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는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자식을 키워가지고 자식이 이제 돈을 벌으면 이제 자식이 돈을 벌어오는 만큼 자기 부모가 적게 쓰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부모가 계산을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직관으로 움직이는 부모.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캥거루 시스템에 굉장히 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다고 생각하고 100년을 예상했는데 150년을 살 수도 있고요. 우리 수명이 지금 현재 1년 살면 3개월씩 길어지는데 2030년에 1년 살면 1년씩 길어진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노화의 질병화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노화의 증거도 나오고 있고요. 예상치 못한 비용이 필연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훨씬 여러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자, 끝으로 평생 일을 할 생각을 하되 경영자 투자자가 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결국에는 사업가가 돈을 잘 벌어요. 여러분들이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믿고 평생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싫어야 될 건 싫어야 될 건 워커가 되는 건데, 평생 학습하는 태도,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삶, 영감 주는 삶, 요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노동 정성기는 아무리 몇 년을 사도 U자형이란 겁니다. 이 U자형이라는 게 뭐냐? 초반에 제일 적게 벌고 나이 들어서 제일 적게 벌고 이 중간이 40, 50대가 제일 많이 번다는 점입니다. 요때 여러분들은 사업가로 전향을 해야 돼요. 이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레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노후 빈곤을 장담하게 될 겁니다. 제가 투자를 가르치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야, 이대로 키워가지고 얘들 전부 노후 빈곤자 만들겠다. 이거는 젊을 때 돈 잘 벌다가 노후 빈곤을 끝나는 위험을 만들겠다. 그래서 노후 빈곤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내내 추구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가치는 오랜 수명이 리스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워렌 버핏의 복리효과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워렌 버핏은 베이비 부모님 세대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에 태어났어요. 광복 한국 전쟁보다 더 일찍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최악을 방지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재현성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전략을 한국에 쓰면 이렇게 된 거예요. 보편복지와 보편과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필연적으로 소비세를 증대시킬 것 같아요. 일본은 경제 성장률 꺾이고 출산율이 줄면서 장기적으로 소비세가 증대되었습니다. 이게 저항 없이 뜯기 딱 좋거든요. 공통적으로 뜯는 건데 딱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은 부동산이 상승한 계층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부동산을 떨어뜨리기도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게 됩니다. 왜? 소비가 주니까. 그게 부족해서 더더욱 증대시켜야 됩니다. GDP가 꺾인 국가의 한계입니다. 도쿄 지역의 부동산이 꺾이지 않는 것처럼 독일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것처럼 GDP가 멈춘 복지국가의 정부는 절대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국가 의존 사회가 되는데 이거 사회가 작살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 자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난민을 이용하든 외국인 투자자를 이용하든 정부 지출을 늘리든 방법은 많은데, 애초에 캥거루족이 독립하면 주택 수요는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서울권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 자체가 줄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라도, 이 세수 때문에라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 보호, GDP 성장이 아니라 사회 보호 이쪽으로 점점 몰리게 될 겁니다. 노인이 점점 늘어날수록, 베이비 부모가 점점 뒤로 밀려갈수록 이건 철저한 공리주의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만하지 않게 내가 캐스팅 보트가 아니구나,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고령화된 국가들의 전형은 다 보고 있죠.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걸 잘 참고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청년층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기회예요. 하지만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상이 많은 것처럼
이미 2017년에 간접세, 즉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증대시키면 저항이 가장 적은 조세인데 이걸 간접세라 불리거든요. 뭐 저항이 적은 조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거.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보다 일어난다고 믿고 대비를 하는 게 훨씬 겸손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올릴 수 없는 실패는 신중해야 됩니다. 한국에 남겠다면 절대 구시대 직업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시대 직업으로 가서 연봉 성장률이 밀리는 게 이 U자형에서 제가 초봉이 낮아도 직업 계통을 보내는 이유가 그건데 그 초대절에 공장 가는 거랑 비슷해요. 초봉은 높아요. 근데 이 U자형 40대 50대 최대 연봉이 낮아요. 예전에는 평생 4천 못 본다고 했거든요. 6천 못 보고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딱 애매한 수준에서 한 5천대 수준에서 더 이상 안 오를 거예요. 이거 비슷한 곳들 꽤 많습니다. 성장 꺾인 곳 중에 통신사 같은 중에서도 좀 하이 통신사를 보면은 분명 대기업인데 20년 15년 일했는데 초봉이 4천이에요. 근데 20년 일했는데 나보다 500 높은 이런 성장 꺾인 회사들이 있어요. 왜? 고점 연봉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구시대 직업,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직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익을 나누긴 쉬워도 손실을 나누긴 어렵습니다. 원래 대기업 직업이란 거는 초봉 높여놓고 연봉 상승률 낮추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직해서 들어오고 하면은 거기서 입사해서 그 연봉 올리는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갑니다. 30년을 일해서 최저임금이 되는 직업들이 이 레거시에 오래 남았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산업의 투자 수익률이 최소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호경기에도 이익률이 낮고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직업적으로 접근해야지 직장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베이비 부모들끼리 살아남게 두고 그렇게 흩어져야만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 이런 저성장으로 인한 문제는 2012년에서도 뭐 계속해서 돈 벌어서 이자 못 낸다. 상당 기업 4곳 중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필연적으로 저금리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사실상 좀비 기업이 흔한 국가입니다. 정크본드. 정크본드 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정크본드가 상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사회 보호를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멸해가는 시골 소도시처럼 되고 있어요. 좀비 국가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일본의 모습이죠. 이자만 내면 된다. 흑자 사업까지 팔던 그런 모습이죠. 중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중국을 안 무너뜨리면 한국이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한번 망할 뻔했었고. 덧붙여 미국에 뜨던 직업들은 5년 10년이 지나면 글로벌로 퍼지니까 이 글로벌 트렌드를 잘 보고 더 고부가가치가 있는 직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개인의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드 데이터를 보는 게 대단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 건 알아요. 대신에 선형적인 재현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빨리 일하면서 올라가세요. 즉 돈을 빨리 벌라는 겁니다. 초봉을 높일 생각을 하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초봉을 높이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럼 첫 회사의 기준점은 뭐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워라벨 찾는 인간들을 제가 혐오하는데 이 워라벨의 극단이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 있는 일 안 하는 아저씨들입니다. 정년 보장을 이용해서 이 세대들은 청년에겐 과로와 자살 그리고 포기까지 도달을 하고 그리고 아저씨들은 정년을 이용해가지고 일을 안 해요. 일본에는 법적으로 정년 보장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일본 경제의 골병. 이 사람들만큼 워라벨이 뛰어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빨대를 맞으니까 자기도 빨대를 물려주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이거는 플레이어나 워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자기가 밸런스를 맞는 삶을 살겠고 자기 하는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워커거든요. 이건 워커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악마 같은 전형입니다. 호봉제나 정년 보장은 역겨운 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세대 빨대를 꽂을 뿐이에요. 성장 기반을 물려줘야 된다. 착취 기반만 물려주는 겁니다. 일본의 모습은 광복, 한국 전쟁 세대가 위아래서 빨린 것처럼 더 이상 빨아먹을 수 없는 세대가 탄생할 모습일 뿐입니다. 자, 과거에 어떤 공이 있다고 해서 정권을 잡는다고 해봅시다.
권력을 잡는다고 해봅시다. 그거는 그냥 권력을 누리려는 거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보고 공약 이행률을 보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이 과거에 회사에 보상했다고 해서 내가 위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봅시다. 공부를 따로 안 했다고 봐요. 이건 뭐예요? 그냥 혜택만 누리려는 것 뿐이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죠. 이게 무슨 사회적 배려고 사회적 보장입니까? 착취지. 이 워라벨이 제가 제일 역겨워하는 거고 그 워라벨의 극단이 뭐 과거에도 당연히 있었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뭐 이 일 안 하는 아저씨, 청년 보장과 호봉제. 가장 정직한 건 매출로 자기가 만들어낸 매출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비율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대했는데 보너스가 안 나오면 열받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정직한 회사도 사실 드물어요. 마케팅 한다고 돈 빼가지고 마케팅에 써버리지. 워커들은 언제나 근거 없는 낙관을 유토피아를 찾는데 그렇게 복지국가 진출할 바에야 그냥 한국에 광역도시로 내려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플레이어들은 오직 성장할 기반과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뿐이에요. 이제 신규 직업들의 신입 수준도 낮고 신입 숫자도 적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연봉이 낮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회사, 공부할 시간이 있는 회사, 여기에 빨리 입사하고 저축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이직과 전직, 글로벌 진출의 기반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자유도의 기반이 돼요. 청년 도약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처음에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청년 도약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자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면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전세 대출이나 월세 대출,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해 이직 전직의 기회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호경기가 되었을 때 준비한 만큼 급증한 연봉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직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전직을 하고 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에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이익률이 사실 제일 높아요. 이거는 뭐 돈을 버는 게 지금 이익률이 가장 높아요. 나중에 되면 IT에도 이런 게 있어요. IT 경력 전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5년차 돼서 이직하면 예전에 OP 경력까지 다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국에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자유도가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해당 업계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워커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워커라도 상관이 제가 가끔 이 말을 해요. 워커라도 상관이 없다. 워커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키면서 뭐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워라벨은 이거는 워커가 아닙니다.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욕먹이는 짓이에요. 뭐 이 워라벨의 극단이 뭡니까? 일 안 하는 아저씨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혐오하지 않으나 절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회사도 있죠. 나름 칼퇴하고 적당한 연봉인데 별로 실제로는 일을 안 하고 떠넘기는 짬 때리기식으로 하는 무슨 말년병장도 아니고. 자, 세 번째 부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축률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한 주에 1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작은 스몰 비즈니스 같은 걸 해가지고 40만 원을 온전히 저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건 저축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개인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은 대출 끼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자산 5% 수준이에요. 이거 돈 뿌리면 뿌릴수록 사실 그 부동산 수익률 떨어집니다. 세금과 비용 떼면 최대 4%, 보통 3.2% 연수익률이에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3, 4% 되고 국채 회사채를 사도 5%란 뜻이 되는 거예요. 뭐 저기에 저축률까지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저걸 늘릴 수 있습니다. 투자의 최대 수익을 노리는 방법일 뿐이지 이런 투자들이 돈이 되진 않아요. 뭐 저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저축을 통해서 그냥 20% 증대를 자산 20% 증대를 맞춰버리면 돼요. 돈은 무조건 사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표를 돌리듯이 굴려야 됩니다.
돈은 그래서 굴려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산은 뭐 여기서 현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노인 세대가 되었을 때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저축의 단기 채권, 특히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채권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을 적극 공부해야 돼요. 저금리는 자유무역과 물류공학을 구현한 아마존 효과 그리고 세일 혁명으로 유지된 현상인데 자유무역이 죽고 보호무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저금리로 되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내 시장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었고 유럽도 더 이상 미국이 수출을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자국 내 시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지금 전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즉 보호무역주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금리가 오지 않아요. 대신에 자국 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국같이 수출 주도로 사는 사실 개도국이 개발 경제학으로 해서 수출 주도로 이렇게 해주는 거 키워준 거였거든요. 경제 선순환을 돌려서 그 경제 선순환에서 시장을 하는 거지 끊어버린 거예요. 한국같이 수출 주도로 사는 국가들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렇다고 해도 금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시는 저금리는 한동안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채권은 장기 채권은 위험한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차익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배당을 통한 노후와 청년층의 저축에는 양적 완화와 반대 현상이 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선 오히려 괜찮은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배당이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채권 4% 5%에서 꾸준히 사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추세를 가질 테니까 단기 채권을 좀 더 비중을 저축 대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에 단기 채권으로. 차익 투자는 장기 채권을 좋아하겠지만은 배당 투자자는 4, 5%일 때 장기 채권을 사거나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아니면 단기 채권을 선호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초기에 단기 채권을 늘리고 인생 말기에 단기 채권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보통 이걸 4% 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 경매를 배우세요. 20대부터 꾸준히 공부하세요.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직주 근접 부동산이 될수록 더 좋죠. 거기에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육 수준이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다시 뭐 방배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금융자산가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결국 다시 그 부동산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식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육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돼요. 부업으로 여러분들이 교육비를 쓴다면 부동산 경매를 배우세요. 내일 배운 카드를 활용한 부동산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바꿔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임대부동산 즉 상업부동산으로 전환한다는 뜻인데 이건 뭐 뉴욕 같은 현상인데 뭐 비즈니스 부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임대받는 거. 여러분들이 연봉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분들의 임대료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랑 아비트라지를 노리는 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행동이란 점을 고려하고 경매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자산의 보유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은 엄밀히 말해서 현금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 비용만 자꾸 신경을 쓰는데 기회 비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4억을 들이고 대출 받아가지고 뭐 10억의 집을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자 나가는 거랑 부동산 유지비랑 이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4억으로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살면서 채권이나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거 기회비용을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무작정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자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손대지 마세요. 상업부동산. 그리고 빌라는 손대지 마세요. 샀을 때부터 떨어지는 이런 거 손대지 마세요. 한국의 안전자산은 서울의 아파트뿐입니다. 차익 투자를 희망한다면 1급지를 찾아야 되겠죠. 1시간씩 출퇴근을 생각한다면 그냥 외곽으로 빠져도 괜찮은데 PIR 7 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고수익 가치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고수익 일을 할 거기 때문에 PIR 7 넘지 마세요. 즉 쌀 때 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연봉이 어찌됐든 계속 고수익을 찍으려는 게 목표일 때 거기서 PIR 7 넘어간다는 건 상당히 무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경매는 폭락시 물량이 많을 때 사는 용도니까 여러분들이 연봉 상승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 과잉한 욕심으로 연끌려 내지 마세요. 부동산 수익은 어쨌든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타이밍이 있을 뿐. 그리고 RIR 월급 대비 30% 주거 지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OECD 적정 기준점은 20%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바꾸세요. 그래서 자료는 뭐 따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십시오. 그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있잖아요. 데이터. 이거 PIR이랑 RIR 미리 계산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러분이 개개인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외로 미분양난 지역과 팬데믹 그리고 건설사가 위태로운 시기에 지분의 연도를 잘 표시해서 그건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 시공의 위험이 높습니다. 만약 금융자산가를 희망한다면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캐시 스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사실 캐시 스탁의 목적이잖아요. 현금을 보존하는 목적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순자산 10% 이하로 가십시오. 100억 자산에 10억씩 10억에 5% 배당이면 5천만 원. 금융자산가는 지방가도 상관이 없어요. 일 때문에 서울 근처에 있는 것뿐이지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곳에 적당히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 외곽 쪽은 한 5억 4억 정도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런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직주 근접의 문제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글로벌 금리는 미국을 따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이 타이밍에 잘 노리십시오. 지금 계속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있을 거면 저 부동산 안전자산을 어떻게든 잘 보유하고 그게 서울의 아파트에게 잘 계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살 돈을 못 모아도 10년 뒤 다시 경기 침체가 왔을 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사지 마십시오. 어차피 폭락을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하락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오랜 기간 확인되었습니다. 시장 왜곡만 일어나요. 부동산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올리고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그렇게 돌아갑니다. 7번째, 정부의 재정정책은 비유동 자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진보 정권 초기의 부동산에 사십시오. 필연적으로 소비 부양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진보 정권 초기의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재정 확장론을 펼 때. 보수 정권 시기에 부동산은 보통 횡보를 합니다. 이쪽은 기업을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SOC를 합니다. 진보 정권 시기에는 부동산이 5년마다 2배 이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나 보수 정권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건 순전히 금리로 인해서 달라질 뿐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횡보시키거나 올리는 것만 잘합니다. 여기 보면은 부동산 가격 산 사람을 유심히 조국 경매나 매매 계약 그리고 크루그먼도 맨하탄을 노벨상 상금 가지고 2009년에 샀거든요. 진짜 부동산 잘해요. 토니 블레어, 이거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라 불리는 이쪽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돈 욕심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물질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 사야 됩니다. 보수 정권의 부동산 산다고 하는데 선거가 이길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진보 정권 초기에 사야 됩니다. 베이비 부모들 대다수가 그리고 보편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편에 서서 움직여야 된다. 흐름에 저항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흐름에 맞게 구조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저항을 해서 상쇄를 시키는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의미 없는 노력인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이 폭락할 때 사는 건 싸게 사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우상향하는 시대 끝났다 그 말 하잖아요. 그거 2010년대도 했고 그 2000년대에도 했고 2017년에 똑같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올리는 건 그런 걸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리 하나의 영향이 있을 뿐 언제까지나 항상 고금리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부동산 공급이 주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또 시장 밸런스를 맞춰서 다시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 공급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오르느냐 마느냐는 결정할 수 있어도 금리가 갑자기 팍 튀어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때 부동산을 사시면 됩니다. 진보 정권 초기에 사십시오. 그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랬으면 떨어졌겠죠. 애초에 1분도 안 떨어졌는데 우리가 뭐 떨어진다고 합니까? 시골에 있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해요. 이거
그 도시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8번째, 뉴욕 부동산 같은 형태인데 주택연금을 들거나 아니면 자식의 다음 주거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뉴욕의 사례를 보면 뉴욕은 버블이 아니잖아요. 근데 뉴욕의 월세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비싸요. 이 월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부모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거 있었거든요. 뉴욕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졌는데 같이 사는 이유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방을 못 찾아서. 근데 이게 제일 운이 좋은 건 뉴욕의 부동산을 가진 부모가 있을 때입니다. 자식은 뉴욕의 높은 월세를 내지 않아요. 근데 뉴욕의 대학을 다니고 뉴욕의 높은 임금을 뭐예요? 다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다음 주거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은 원래 그랬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뉴욕처럼 되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파리처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정부 지원 제도와 세금 제도를 최대한 통달하세요. 세무사가 뜨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금 줄이고 자식에게 부동산 물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폐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복지라는데 첫 번째, 제발 복지를 받아가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안 찾아가면은 혜택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그 배경인데 이걸 받지도 않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정부 자금을 어떻게 잘 받아먹느냐가 중요하고 한국에 있을 거면 꼭 석사를 빨리 가십시오. 학위를 빨리 따세요. 다만 이제 경력 없이는 가지 마시고 그래서 B2G도 언제든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을 올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상한 고집을 피워요. 특히 개발자 시장이 그런데 막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B2C가 될지도 모르고 B2C, B2B, B2G 넘나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넘나들 수 있어야 되고 분야에 상관없이 넘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뭔가 대단히 우월적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해도 모자라 와중에. 경제적 이익은 최대한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도를 점점 줄이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북미권이나 이런 쪽도 B2C가 과잉되니까 요즘 사스 만드는 게 거의 100% B2B입니다. B2B 아니면 투자가 잘 안 일어나요. 이런 것처럼 시장은 자꾸 B2C, B2B, B2G를 넘나들거든요. 근데 B2B와 B2G에서는 이 자격증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자, 10번. 10년 연차 이상 개인 사업자 이상은 창업할 각오를 하세요. 부업 싫어한다 어쩌고 하는데 이게 탑티어들에게는 이거 직업적인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직장들에게는 이게 통용이 안 되는데 직업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IT의 또 장점이죠. 부업에 대해서 컷을 못합니다. 그럴 거면 이직 못한다. 뭐 해커들도 똑같아요. 자기 회사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 내놓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11번째, B2C는 실버 산업 관련된 일을 하십시오.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아이돌 사업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외국으로 가거나. 12번째, 발버둥치는 정부 과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지방에도 유찰되는 정부 과제 같은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석사, 자격증 이런 걸로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도 GDP가 꺾이지 않게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부정해도 SOC 비스무리한 거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정부 과제 발주입니다. 받아먹을 준비를 잘 하십시오. 정부 처리기사, 석사학위, 박사학위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지방도청 이런 쪽 지방 지역에도 과제가 많아요. IT에서 자주 나오는 것도 강의 중에 하나고 키사도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13번째,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외국에서 재택으로 근무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부업도 할 수 있으면서 PIR을 낮출 수 있습니다. 14번째, 결혼은 매우 신중하십시오. 한다면 맞벌이를 무조건 하십시오. 제가 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대부분 저는 퐁퐁 여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거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돈 뜯어먹으려는 기생충이 붙어요. 일본도 맞벌이가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생활비나 집을 버틸 수 없게 되니까 철저한 노동 경제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맞춰서
맞벌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 정신건강이 높아요. 오히려 그 전업주부로 해서 쾌락 위주로 너무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고통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팍한 취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손치를 나누기는 진짜 힘들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익을 나누기는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를 벌든 간에 5천을 벌고 대부분 한국의 기준점 중산층은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남자가 한 5천대 벌고 여자가 한 2천대 벌거든요. 그러나 이거 2천을 벌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계가 플러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돈이 더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아도 2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화가 갖춰지는데 같이 살면 돈을 더 빨리 모으게 되고 그 자산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자유도가 더 빨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쌤쌤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과도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별의별 좋은 거 다 때려서 교육에 때려 박으니까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 된다면 얼마가 벌든 경제적 안정화가 빨라져야 됩니다. 둘이 되었다고 경제적 안정화가 늘어진다면 광복 한국 전쟁 세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옥이 될 겁니다. 저는 퐁퐁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공대생 엔지니어 등쳐먹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돈을 벌면 있잖아요. 가족이든 아니면 애인이든 그걸 뜯어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뭐냐? 제가 많이 보니까 저걸 내 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적게 벌어도 되겠지. 일을 적게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혹은 아예 일을 안 하려고 들고. 이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거 사실 부모도 조심하세요. 이런 부모도 있어요. 특히 고졸들 부모.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 분야에 굳이 연차 높은 여성 숫자가 적었을 뿐 이 여성들을 등쳐먹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다. 저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뭐 강해져야지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만나서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가치관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들이 뭐예요? 상호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치관으로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규율적인 사고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규율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든 어떤 조직이든 괴팍한 취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중거점이 없어지니까. 목표가 없으면 괴팍한 취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요.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재정관이 다르고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괴팍한 취향으로 흘러갑니다. 어차피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몰라요. 솔직히 200년을 살지 300년을 살지. 그래서 시절 인연입니다. 추억을 쌓고 추억이 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 이거 각오하고 하세요. 100년을 살지 200년 살지 몰라요. 15번째, 자식을 키운 다음 해외로 보낼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빨리 독립시키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릴 때부터 사업과 금융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시대가 변해도 계속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어왔던 유대인과 화교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부터 신분사예요. 경험 없으면 그 신분도 무너지긴 딱 좋을 겁니다. 전부 다 바글바글 노리고 있잖아요. 16번째, 생각보다 긴 일생을 준비해서 평생 성장하길 바랍니다.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사십시오. 영원히. 자, 이거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 각자의 게임을 아십시오. 사실 우리는 전부 각자의 게임을 하고 있고 각자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금융이 훨씬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예요? 기본적인 적당한 합리성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적당한 합리성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이 상호 이익이 계속 반복돼서 서로가 빛이 되는 이 정도의 적당한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선택만 배제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눈 팔리면서 생존할 수 있다면 오만 부리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모두가 내로남불 거짓말합니다. 그럼 그 거짓말 이용하세요. 이게 근거 있는 낙관조입니다. 이거 재현성 있고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프로세스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따로 그냥 뭐 감정적 속물을 해봐야 나만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결정을 하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걸 해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뭐 숫자적 사고로 재현성 있는 행동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올바른 목적을 정하고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이 상황이 맞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